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들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하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그래도만!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3.1절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구국기도회가 있었죠. 이 자리에 이스라엘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한 시오니스트들은 무신론자에 구국기도회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사회주의적 국가를 목표로 했었죠. 더구나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스라엘에선 랍비들이 성탄절 트리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기를 흔드는 건 거의 반기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그날 집회를 주도한 탄기국은 지난 98년 대선에서 공안정국 만들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했던 안기부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죠. 공산당 귀신을 물리치라고 기도한 그날 주간단체 대표가 바로 그 공산당과 거래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진이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원조 레닌 집권 100주년 행사를 올해 아주 성대하게 준비 중인 러시아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가 이 친박 집회에 나와 왜들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우리나라 개신교들 뭐 다는 아닌데요. 그날 대형교회에 신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받은 몇몇 제보에 따르면 그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광화문 친박 집회 나가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보냈고 실제로 이제 버스를 몇십 대씩 대절을 해서 실어 날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기도회라고만 하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도착해서 화를 낸 교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을 직접 겪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제보 부탁드리고요. 왜 이 대형교회가 이 친박 집회, 친박단체를 관계를 맺는 걸까요? 네, 저 시사인으로도 그런 제보 왔었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또 대거 구국기도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대고 이동했다라는 그 거죠. 대형교회, 모든 대형교회는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몇몇 제가 받은 것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십 대씩 그날 갔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랬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지만 영세교 교주였던 사람하고 특수관계였고 최순실 씨가 그 후계자라고도 했었고 그 아버지 박정희 추도 행사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문화선양회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여기 회장님이 내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추도위원이거든요. 여기서 작년에 99주년이라고 현충원에서 그 국립현충원에서 그 무속인들 30명하고 굿한다고 작두 타고 그 행사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죠.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진행될 때. 한참 진행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국면도 있고 해서 결국 물레공원에 박정희 동상이 있죠. 동상이 있죠. 예. 거기에 혁명의 세상이 그
싹트못이라고 동상이 있어요. 영문에서 싹트못이라고. 거기서 실제로 구술했어요. 30명이. 아, 작두도 텄나요, 정말? 탔어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게이트 묻혀서 이제 뉴스가 잘 안 됐는데 2007년 최순실 게이트 한참 터질 때 이제 나온 뉴스인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예, 후보 예. 경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하기 하루 전날에 그때 당선 기원굿 그러니까 2007년 8월 19일이죠. 충남 계룡산 동학산의 오토 캠핑장에서 열렸다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 쪽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워낙 그 최순실 게이트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혔죠.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어요. 경기 북부에 있는 굿당에서 박근혜 당선 기원 작두굿이 열렸다. 이때 또 박근혜 캠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묻혔고. 이 다른 주도식, 다른 박정희 주도식도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그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형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에서 보면 가장 멀리할 후보가 대통령인데 왜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자,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혹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제보를 주시거나 저희도 전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는요? 네, 지난해 8월 꾸려졌던 윤곽근 팀장의 검찰특별수사팀이요.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압수수색을 할 때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은 물론이고요. 휴대전화, 사무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같은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대로 특검이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하겠냐 관련해서 나온 뉴스들이죠. 이게 재밌는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작년 8월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에. 예,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며 압수수색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한 특별감찰관의 의뢰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의뢰한 특별감찰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렇죠. 기밀 누설했다고 하면서요.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검찰은 그때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휴대전화도 안 했고 사무실도 안 했고 집도 안 했고 어디든지 안 했고. 네, 심지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겁니다. 예. 텅텅 특검도 초반에 그래서 텅텅 비어 있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근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관련 뉴스죠. 네. 이거 외에도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도 통화 여러 번 했다. 이것도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우 전 수석과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차례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요.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도 6차례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 그렇죠. 예. 해명했었거든요. 전화 직접 건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반박하는 보도인 거죠. 예. 기록이 있으니까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했다. 물론 그때 당시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다른 일반적인 의논사를 의논했다고 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검찰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네요. 검찰 개혁 하지 말자고. 예, 김 총장이 우리가 이렇게 통화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 대상이야. 막 이런 얘기.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그런 통화를 했다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해명을 믿어달라고 항상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검찰총장과 그 정도 했으면 그 밑에 담당자들하고 얼마 많이 했겠어요. 네,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겨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요.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넘게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천여 차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10통 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깨어있는 동안 밥 먹고 잠시 다른 일 하는 거 빼고는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건 상사병 상태거든요, 이거는. 하루 한 시간씩 매일 휴일도 없이 계속. 이 통계치를 따르면 휴일도 없이 계속 했다. 예,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이럴 때 막 시상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기록을 깨는 겁니다. 6개월 동안 570통이었는데요. 여기는 3개월 동안 1000통입니다. 총장님하고는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시상이 떠올랐나 보죠. 네, 문구를 다듬고 그랬었지 않았을까. 게이트 초반부터 본인이 관둘 때까지 10월 20며칠인가 관뒀었거든요, 민정수석이. 네. 그때까지 1000통 해달라고, 1000통 이상. 야, 대단하네요. 네, 우 전 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합쳐서이긴 한데요. 네. 우 전 수석 쪽입니다. 네. 사랑도 병인양 하였 수준인데. 자, 그러니까 과연 그 검찰이 지금 다시 돌려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한테도요. 당시 2014년에 검찰총장이 해경수사 담당했던 광주지검장에게 전화 걸어서 수사팀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총장이겠네요. 예, 김진태 전 총장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가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세월호 때도 그랬다. 예. 네, 심지어 총장이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압력을 넣었다. 초반에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수사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경 1, 2, 3정 있죠. 그 네네. 탈출하려는 방송을 안 했던 걸로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 2, 3정. 예, 현장 구조 책임자였죠. 네, 김경일 경장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김경일 경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이 광주지검에서 구속영장 치려고 했더니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구속영장 치지 말라고 했다. 예, 또는 민정수석실에서요. 압력을 네, 넣었다라는 거죠.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등의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지검장에게. 예, 각각 총장은 지검장한테 전화하고 민정수석은 팀장한테 전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총장은 아예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예, 수사를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방해한 겁니다.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해경을 수사하면 그게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그런 인식이 퍼질까봐 아예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과연 현 검찰이 특검이 아니라 이 게이트를 수사하면 제대로 하겠느냐는 걱정과 연결된 거죠, 다. 걱정이 많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사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그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주민 소환하겠다라고 맞대응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이 아니면 이제 광화문에서 치고 있는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났고 그 유가족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고 정부가 나와서 해준 거예요 그때. 네, 게다가 그분들은 내란이나 피바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예, 않잖아요. 서울광장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권력 그러니까 청원경찰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걸 이 불법이라고 하면 강목으로 쫓아낸다니까요. 네, 박 시장도 오랜 기간 참았다라고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 텐트를 철거를 하는데 불법이니까 이제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네,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나오면 배가 출출하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노점상 분들한테 뭘 사먹잖아요. 네, 그렇죠. 오뎅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네. 겨우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천하니까 사먹는데 이 관련해서 뉴스 하나 있죠. 그거 좀 전해주세요 일단. 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3일 집회에 나왔던 친박단체가 광화문에 있는 CU 같은 편의점도 이용하지 말고 포장마차도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요. 손님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재밌어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는데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운영자금으로 촛불자금이 된다라는 거고요. CU는 통진당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또 던킨도너츠는 스스로 촛불 자파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카카오톡을 돌린다고 다 하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돌렸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갈 뻔했어. 아니 대기업이 무슨 통진당도 해산됐는데 거기다 자금을 대고 촛불 잡하고 외국 기업이거든요. 던킨도너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딸려있죠. 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마 부대 푸드트럭 대신에 이용하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부대 푸드트럭에는요. 어묵꼬치가 한 개에 3,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광화문 일대에는 1,000원이라고 이 보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부대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에 가서 먹으라고 그 논리를 세울 게 특별히 없으니까 왜냐면 더 훨씬 비싸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하고 노점상들하고 던킨도너츠도 거기 있단 말이죠. 거기다 자파들이고 촛불이고 뭐 통진당이고 막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가짜뉴스처럼 그걸 믿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항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용하는 손님들한테도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통진당에 돈을 보내냐고 막 항의한다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장사를 하고 싶으면 이거 와서 엄마 부대에서 하니까 이용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야. 3,000원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애국세라고. 그건 기사에 없던데 저 좀 찾아봤거든요. 애국세래요, 애국세. 그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을 유포하고 있으니까 이건 CU나 던킨도너츠에서 고소고발 해야 됩니다. 예. 예,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도 단순히 잘못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경제적 이권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목적으로. 네네. 재질이 나쁜 거예요. 자, 참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도 장사를 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TV조선 보도인데요. 장시호 씨 발언으로서 보도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을 밤새도록 검토할 때가 많아서 실시간이 없었다라는 토로를 했다라는 건데요. 장 씨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모든 문건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요. 2-3시간밖에 못 잤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네. 국정을 돌보느라 쉴 시간이 없다라는 게 직접 어딘가. 옆에서 본 예. 장시호 씨가 한 얘기잖아요. 네. 국정농단을 불철주야 한 건데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에너지면? 네, 2-3시간밖에 못 자고 링거까지 네. 맞고. 다만 이제 국정을 돌봤다기보다는 국정 속에 있는 이권을 돌보느라고 네, 쉴 시간이 없었겠죠.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불만은 국정을 돌보느라 쉴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다. 예.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상.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도 쉬운 표현만 조언 들었지 문건 준 적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 반대되는 정이 되게 많죠. 사태 초기 미르의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가 네네. 이 얘기하고 딱 일치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매일매일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서가 나왔고 그거를 자신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나눠서 네. 체크하고 검토하고 했다.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나왔던 이야기 중 일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걸 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자, 뉴스를 하나 정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대선 전 개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을 읽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까지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원래 개헌 이슈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제3지대라고 불리는 구상의 핵심 레퍼토리였어요. 개헌을 고리로 양극단을 배제하고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건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문재인 이렇게 제외하고 가운데서 모이자. 이게 원래 제3지대고 거기가 그 고리가 개헌이었거든요. 이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민주당 제 모든 세력을 개헌으로 모으는 걸로 전선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친문 제외해서 친문만 제외하는 것으로 전선을 바꾸는 중이에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개헌. 원래는 이 개헌은 소위 3지대 아까 말했던 양쪽 빼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이유는 간단해요. 그쪽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탄핵이 기각되고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의 시나리오를 따지자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참여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들.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당, 국민의당 이렇게 개헌 전선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 지지세가 워낙 강하니까 민주당 후보 대 나머지 전체의 전선을 만들려고 거기 그 흐름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민주당 제외하고 도 개헌선 200석이거든요. 네, 그렇죠. 200석이 안 돼요. 20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 내에 소위 비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게 200석이 넘어가는데 이 비문 세력의 구심점으로 김종인 전 대표 역할론이 거론되는 거죠. 왜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한 지도 오래됐고 세력도 없고 스스로는 국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당선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선출직으로 다 비례였지. 근데 그분이 왜 자꾸 거론되느냐. 이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개헌선에 도달하는 그 나머지 부족분을 민주당 내에서 비문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구심점을 할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가 아닌가. 근데 또 김종인 전 대표의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세력을 대표할 대선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전 시장도 전 시장이래. 죄송합니다. 네, 현 시장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 하도 전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요새 이재명 시장도 이렇게 관심을 뒀다가 지지율 떨어지자 반기문 전 총장한테 관심을 옮겨갔다가 또 사퇴하자 최근에는 안희정 도지사를 생각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안희정 도지사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탈당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본인이 직접 그 개헌 세력의 후보로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읽으려면 그런 구도를 머릿속에 넣고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의 중심으로 어떤 역할과 행보를 할까 하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시면 뉴스가 좀 잘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저희와 인터뷰 중에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정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은 그 결정문에 박근혜가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라든지 폭정이라든지 부정, 불법한 것들을 다 기록할 건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게 되거든요. 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사퇴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엮였다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퇴의 걸림돌이었던 수사 문제도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특검에서 수사 충분히 했다. 뭐 더 필요하느냐.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이 수사를 하면은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퇴해야 될 이유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사퇴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만 따지자면, 그런 조건들만 따지자면 사퇴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이 되었다, 이제는. 그렇죠. 예. 그것이 곧 사퇴로 이어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보시는 거군요. 예. 사실 사퇴하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일부에서는 피청구인이 없어졌으니까 사퇴를 했으니까 각하해를 해야 된다. 여태까지 탄핵 심판했던 거 다 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 우리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국회법에서는 탄핵 소추가 되면은 그 사직원을 임명권자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고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서도 이제 피청구인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파면이 되더라도 각하하지 말고 그러니까 심판 절차를 접지 말고 끝까지 가서 기각 결정을 하라고 못 박아뒀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법 제도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제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서 헌법재판소가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자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사퇴하든 안 하든 지금 했던 심판 절차를 계속 유지해서 이미 이제 사실 변론이 다 종결이 되었고 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막아야 될 것인지 이제 잘못된 관행에 결정적인 그런 헌법적인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대통령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아둘 필요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외국의 경우에도 사퇴를 하더라도 끝까지 탄핵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브라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초대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탄핵 소추되니까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판결 탄핵 심판 절차를 유지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해서 향후 8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동안 공직에 취임을 못하는데요. 이런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름으로 실태를 내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퇴는 개인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이 정한 대로 끝까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에 달려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을 담아내서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윤석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제기한 문제인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유든 혹은 다른 전략적인 이유든 간에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헌재가 워낙 지금 시끄럽고 그리고 이제 친박 집회도 과격해진 양상이다 보니 부담을 느껴서 각하를 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말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사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사퇴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퇴하시오도 없고 게다가 사퇴서를 누군가에 제출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굳이 말로 나는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제 사퇴하지 않아 번복하지 않아도 언제까지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블랙홀이 생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이럴 수 있죠.
사실 뭐 그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 대통령이 사퇴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사퇴했으니까 공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 문서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감수되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문기사나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사퇴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한데 그 사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절차적으로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없다면서요? 예, 국회법에서는 그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 사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되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서를 보내줄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게 황교안 총리도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국회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우리 법 제도의 큰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경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사퇴한다고 밝히고 사직원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사직원 수리를 공포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절차가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직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사직 통보서를 보낸다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런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사직원을 절대 수리하지 말아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으로는 그 사직했다는 걸 확인해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서 뭐 각하를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 인용을 할 건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을 사퇴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누군가가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져서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네요.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든 안 하든 헌법재판소는 지금 수세서를 그대로 가서 뭐 조만간 탄핵 결정을 내리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걱정하는 바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용 결정이 난다든가 하면 모든 결론은 깔끔하게 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없어지니까 각하를 한다든가 정치적 부담이 생겨서 이럴 경우는 그런 말씀하신 그 구멍과 함께 결합해서 그 다음 진행할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했고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볼래 하고 자기의 의사를 반복 건의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리에서 이제 친박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럼 마지못해 국민들이 원하니까 마지못해 지금도 당장 국민들이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청와대도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는 지금은 웃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때가 해왔던 선택들을 보면. 사실 뭐 그 경우에는 이제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주장하는 그 재심 절차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재심 절차. 자, 거기까지 오늘 가지 말죠. 어쨌든 그럴 경우에 상당한 절차적 혼란이 생기고 이걸 해결할 방안은 지금의 법적 절차는 없다. 이거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미 사퇴를 하기 위한 적기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이미 실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다 끝났고요. 지금 실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든 않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본안 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각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이런 전망을 내놓으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라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재판관들 이름을 다 결정문에 쓰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까지 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결론 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교수님은 아예 8대0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측을 할 때 재판관의 정치적인 또는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실제 판결문이 그렇게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결정문들이.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관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워낙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신소관계를 이유로 해서 판결에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야 한다고 이제 기대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재판관들이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제 재판관에 대한 저희 뭐 신뢰이기도 하고요.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어떤 결정, 이런 중대한 결정이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나뉘게 되면은 이 소수 의견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 하나, 문구 하나, 구절 하나를 가지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실 뭐 거의 거의 뭐 이유 없이 그러니까 광신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은 바로 그런 그 소수 의견에 있는 이야기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부터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론이 분열되고 뭐 국론 분열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회가 그 앞으로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의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런데 모든 그 능력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소속인을 빌미 삼아가지고 뭐 처집을 잡고 그 불만을 제기하고 분열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가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재판관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개인적 진솔관계를 잠시 접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무슨 취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특검 연장이 무산된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최순실 수사가 검찰 손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국회 법사위 소속의 그리고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제 넘겨받았는데요, 다시 특검으로부터. 특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제대로 할 거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라든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간부들과의 뭐 천여통이 넘는 통화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면서 더 걱정이 많거든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면서 크게 세 줄기 수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관련 수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이 세 부분이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들은 검찰 내에서도 이미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국민적인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바로 검찰에 대한 수사와 지금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우병우 수석 당시에 임명된 고위 간부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상태고 특히나 그 정용인의 문건에 대한 수사, 세월호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바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동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이 그 국민의 어떤 여망,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 가장 큰 여망 그것이 가장 큰 동인이고요. 일단은 대선 국면에 들어오면서 검찰 개혁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으로부터 더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지금 정권도 이양기이고 그리고 공수처 문제라든가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안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통화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뭐 통상적인 업무적인 대화였다고 하고 천여통이 넘는 통화에 대해서도 게이트 이후입니다. 게이트 이후에 천여통이 넘는 민정수석실과의 통화도 일상적인 통화였다고 하는데 검찰 출신으로서 이게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보면은요, 원래 이게 일반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는 원래 대검에서 법무부로 가고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기본적인 카운터 파트너는 법무부입니다. 대검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찰청은 그 카운터 파트너 원래의 의미의 카운터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 전 수석 스스로도 지난 10일 청문회에 출석해서 법무부하고는 통화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과 직접 통화한 것은 정상적인 보고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과 또 통화를 했고 또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과 통화한 것이 나온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천통입니다. 그냥 통화한 게 아니라. 안택은 법무부 국장이죠. 안택은 법무부 네네. 국장하고 천여통.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통화한 거는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통화 시간을 보니까 통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대부분. 사실 저희 인터뷰도 15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일상적인 업무 보고만 했다. 일상적인 업무 관련 얘기만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루 10통씩 1000통을 석 달 동안 그렇게 길게 하려면 이건 사귀는 사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태근 그 법무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하고 청와대하고 제일 가장 많이 통화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 통화가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통화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부터 엄청나게 많아진 거 아닙니까? 예. 거의 7월에서 10월 사이 1000통.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이 해명은 납득이 안 간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의원님 납득이 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새가 검찰의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명확하게는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어쨌든 우병우 수석으로 인해서 약간의 혜택이라도 본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라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라인이라고 해서 꼭 특별한 걸 주고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받고 혹은 덕을 봤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아직도 검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까 이제 3가지 큰 줄기라고 하셨어요. 대기업 수사는 특검에 넘어가기 전에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아마 국민적 열망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라고 하고 지금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나머지 한 카테고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 인용으로 나왔다.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니까 이제 구속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대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지금 수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이 3월 10일에서 3월 13일 전에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선이 5월 초순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약 2달 이제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이 끝난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네, 기업 수사에 집중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밀어놨다가 그다음 정권이 만약 바뀐다든지 이러면 그 정권의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설사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검찰에게는 크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공소유지라는 단어가 요즘 최근에 특검이 종료되면서 많이 나오는데, 공소유지가 무슨 뜻인지는 저희가 다른 인터뷰 시간에 듣긴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상대하는 경우에, 이쪽에 남아있는 특검의 파견 검사가 과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동원할 대규모 변호인단을 대응할 수 있겠는가, 공소유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특검의 검사가 8명이 남아서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특검보가 또 4명입니다. 충분한 인원인가요?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도 10명 요청을 했는데 8명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법무부가 특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중앙지검에 예전에 공판부에 있을 경우는 약 20명의 검사들이 거의 중앙지검의 공판을 거의 담당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숫자가 아주 공소유지를 하기에 아주 부족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공판 과정에서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금 11명에 달하는 변호인 구성했다는데 주윤선이라든지 이런 피고인들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오늘 내일 끝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검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자주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시 10분에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금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입니다. 네, 과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중국이 롯데를 지금 타겟으로 첫 타겟으로 구체적인 타겟은 첫 타겟이죠 이게. 네, 뭐 집중적으로 하는 타겟은 처음이죠.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 공격이 시작이 됐죠. 네, 그 전에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한류에 대한 보일 듯 말 듯한 제재. 보일 듯한 제재죠. 이게 제재가 확실한가, 확실하게 말하기도 약간 애매한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음악 차트에서 한국 부분이 사라진다든가 예. 뭐 이런 거였죠. 특정 연예인 출연 못하게 한다든가. 예, 예. 공연 중에. 도깨비도 수출이 안 되든가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무슨 비자 문제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또는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는 전세기가 뜨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복수 비자를 안 내준다든가. 잘하시네. 그런데 이게 딱히 보복은 보복인데 정부가 이건 확실히 보복입니다고 이제 특정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치면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정부가 뭘 했다고는 안 보이는데 저는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이거 정부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진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을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든가. 왜냐면 중국이 손해를 볼 거니까 안 할 것이다 이랬는데. 경제 규모도 너무 컸어. 그러면 중국 피해도 너무 크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4%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5% 정도고. 그러니까 중국 전체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중국이 보내는 건 4%고 우리 입장에서는 25%가 된다. 예, 그다음에 수입은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전체 한 10% 되는데 근데 일본, 미국, 유럽이 거의 비슷해요. 한 9%,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수입을 안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서 수입하는 게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요, 사실. 여기서 이제 또 중국의 정책이 중간재를 국산화하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계속 일본에서 중간재 수입하니까 그걸 국산화하자는 정책을 썼는데 중국도 이제 한 5년째 국산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입을 안 하는 걸 오히려 국산화 정책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한국에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엉터리라는 게 증명이 됐죠. 자, 이 롯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보도된 것만 정리를 해보자면 롯데가 이미 중국 내 점포가 120개나 된답니다. 계열사로. 그렇죠. 네. 굉장히 많아요. 백화점 5개, 마트 9개 뭐 이렇죠. 네, 슈퍼도 있고. 근데 이제 우선 어제 면세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서 4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롯데 계열사 매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식품 위생 점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대충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꼼꼼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부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품위생에 관한 점검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빠져나가기 힘든 식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고, 이게 시비를 걸기 위해 시비를 걸면 지금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먼저 피해가 오는 건 온라인 쪽이에요.
온라인 쪽에서 이제 바로 폐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신용장을 발급하는 조건을 변경했다. 신용장을 잘 안 내주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롯데하고 거래하는 쪽에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면 사실 거래하기 싫잖아요.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도록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인 징동닷컴에서 롯데마트를 폐쇄해버렸어요. 네. 아하. 그리고 알리바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중국에. 알리바바에서도 롯데 플래그십 숍을 폐쇄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 계열사 입점 심사를 탈락시켰고, 그리고 롯데의 제품, 특정 제품의 첨가제를 적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화장품 수입 규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 일일이 검사해가지고 화장품 수출,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사실은 막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중국에는 롯데는 철수해야 한다 이런 현수막도 떴고 중국 언론에서 롯데를 보이콧해야 된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야 이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면 기업으로서 진짜 버티기 힘들거든요. 네, 뭐 이제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과 현대도 어려울 것이다. 이게 환구시보라는 게 중국 관영 매체의 자매지거든요. 인민일보는 주로 공식적인 얘기를 하고 환구시보는 이제 그거에 대한 논평을 하는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환구시보. 네,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들러리 서는 건데 거기서 이제 삼성이나 현대도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롯데가 타겟인 게 아무래도 이제 롯데 사드 부지. 예. 원래 골프장이었는데 그걸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게 일제히 지금 우연히 발생했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게 이게 일제히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롯데를 향한 경제적 보복. 이례적으로 미국 국무부가 논평을 냈어요. 오늘 오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이 사드 보복하는 거는 중국이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 네. 그 미국에서는 설치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적절하죠. 롯데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수출이 25%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중국 전체가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15%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한국 제품들의 수입이 왕창 줄어들면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일 것 같은데 금년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죠. 중국 6호도 못 오게 할 것 같고 어쨌든 첫 번째 타겟은 롯데가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중국에 이렇게 많은 점포들이 진출해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 본인들이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했겠죠.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거는 이제 롯데가 우선 가장 눈앞에 있는 거는 이번에 그 이전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제 다시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한 3주 정도 재벌 수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영장이 첫 번째 그 신청 때 발부가 됐다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SK 롯데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총수 수사가 그렇게 이 그룹 전체를 흔들 정도의 위협을 감수할 만하냐? 뭐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벌들은 기업의 안위보다는 총수의 안위를 더 걱정합니다. 총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총수인 저로서는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승계 문제도 있고 롯데도 그렇죠. 굉장히 복잡했죠. 여러 가지 문제 많이 걸렸죠. 그리고 그 형제난도 있었고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루돼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그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부를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가 당할 것과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에서 당할 것 이 두 개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 보복할 건 너무나 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수사받는다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보복받는 것 이상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그렇습니까? 총수는 그렇게 느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핵심 이익이란 말을 쓰거든요. 코어 인트레스트란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른바 전략적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원래 최소 억지 전략 때문에 중국은 능력이 있어도 핵무기 몇 개 없었어요. 한 20기 정도밖에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사드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전략적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차하면 중국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공위성 기술이 있으니까. 군사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근데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에서 발사된 거를 굉장히 빨리 탐지하잖아요. 지구를 돌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이 알라스카라든가 이런 기지에 연결되면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균형이 깨졌다고 지금 이제 중국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중국이 유사시에는 성주 사드 기지부터 공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핵은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뮤추얼 어시어드 디스트럭션 돼서 매드 상태라고 그러죠. 미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만 망하는 거 아니야? 얘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공격 못 하는 건데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이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사드라든가 이런 MD가 못 막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예요. 초고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위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걸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쏜다면 중국도 우리도 쏠 수 있어. 이게 이제 공포의 균형인데 둘 다 망하는 거야. 둘 다 망하고 싶지 않으면 건들지 마 이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앞마당에서 한반도에서 중국이 발사할 ICBM을 빨리 캐치해서 추락시킬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이건 우리는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이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가 미국의 그 미사일 탐지 무기가 자기 앞마당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들한테 내정 간섭을 하는 거다. 핵의 균형을 깨는 거다라고 자기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전략에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건데 그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서 쏘더라도 한국 사드가 알아서 미국에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공조를 하는 거죠. 사드가 이제 한반도를 평화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웠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드는 한반도를 굉장히 위기 속에 빠뜨리죠. 예, 위기 속에 빠뜨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는 이유는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사실은 시진핑이 김정은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동안. 박근혜는 5번 만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니까 이제 북한과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북한의 원래 전략입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60년대 썼던 전략이에요. 60년대 가장 도발이 심했거든요. 112 사태라든가 푸에블로 납치인데 나중에 동독 비밀 문서가 해제된 뒤에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자기 편들게 하려고 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똑같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북한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드가 그러면 진짜 우리 국방부가 얘기하듯이 북한이 남한으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건 ICBM 잡는 거란 말이죠. 네. 북한이 우리한테 ICBM 쏠 리가 없지 않습니까? ICBM 쏠려면 대기권 받고 나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이유가 없고 우리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장사포라든가 미사일에 다 사정권 안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드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무기론 그렇죠. 네. 무기 체계로 쏘는. 근데 이제 저도 사드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이득을 준다면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이득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 석탄 수출이 북한 수입의 40%예요. 진짜로 경제 제재를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내가 북한 제재를 강화할 테니까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는 거고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의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막 앞장서서 빨리 사드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복을 좀 심하게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한테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중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그렇죠. 롯데만이 아니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 있으면 되는데 사드 배치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안보 차원에서 이득이 뭐가 될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매우. 딱 하나가 뭐냐면 한미 군사동맹에 복무한다. 이거죠. 그리고 복무한다는 게 뭐냐면 중국 봉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가장 가까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 이게 사실 한 40년, 50년 전에 거의 이제 끝나갔었는데 중국과의 대결 보면은 한국이 중국하고 더 친했죠. 북한보다. 그랬는데 이제 남북 관계도 그러면은 굉장히 사태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노태우 군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 때도 그 북방 정책을 펴가지고 중국과 가까워졌는데 희한하게도 이 정부 들어서 중국과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3년 동안은 최고로 좋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업적이 중국과 친해진 건데 이 사드 배치 하나로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최악 상태로 지금 만든 거죠. 자, 근데 사드는 협상의 여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죠. 하긴 할 텐데 현재 기준으로 롯데가 당하고 있고요. 그럼 당하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구 씨 아까 말씀하신 그 인민일보 자배지 보면은 롯데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삼성현대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삼성현대의 가장 큰 시작이 사실상 중국인데 맛 좀 봐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칸시라는 게 있잖아요. 관계를 해야 뭐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건데 그게 다 불법. 알고 보면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시진핑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시라이 칠 때도 이 칸시 이런 거 조사하는 거거든요.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삼성하고 현대 지방정부하고 삼성현대의 관계를 보면 걸릴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거기서 안 했을까요? 더군다나 거기는 건씨가 뭐랄까요? 불법은 불법인데 다들 그렇게 하는 관례처럼 하는 거죠. 관례처럼 서로 가다가 갑자기 그거를 법대로 한다 그러면은 마치 식품위생검사하는 것처럼 법대로 하면 다 걸리죠. 사실은 굉장히 그 재벌들이 제가 보기엔 왜 재벌들이 사드 배치에 가만히 있을까 이것도 제 의문입니다. 그건 이제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그 기업이 나설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가 이걸 하는 이유를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의 언어를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할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선 후보들은 저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드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를 추진할 때 워낙 여론전을 현 정부에서 잘했어요. 이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의 안보의 어떤 능력이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드 배치 여론이 더 높아요. 찬성하는 쪽이. 네, 지금 뭐 여론조사 하면 모르겠죠. 근데 사드가 정말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게 잘 알려져서 높다기보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충분히 잘했고, 그게 이제 다음 이어받을 정권에서 그 여론이 이제 어쨌든 우세하게 나오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예. 뭐, 선거의 문제가 될 거. 선거의 맞는데. 문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는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전에 기업들이, 망하겠어요. 중국에서는. 진출한 기업들이. 수출입도 중국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네. 수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니까 25% 차지한다는 건 중국 수입 10% 줄면 전체 수출이 2.5%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타격이 직접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은, 우리 전체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GDP하고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입을 빼고 나머지가 이제 GDP에 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10% 줄면 GDP가 10% 줄는 거죠, 뭐. 근데 뭐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니까 그중에 이제 한 2.5% 정도 이제 타격이 될 거고,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과연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무기 배치를 함으로써 경제 전체를 완전히 마이너스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중국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할 게 많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한국이 이렇게 이간이 되면 북한이 쓸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북한을 압박할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국도 지금 성의를 보였거든요. 대북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거는 엄청난 성의입니다. 북한에 성명 나왔거든요. 너네들이 대국이냐 뭐 이러면서 미국의 농간에 놀아라는 게 대국이냐 이런 식으로 성명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한 거고, 앞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수정이 있으면 사실 그걸 무조건 배치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만 수정해도 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더욱더 강하게 제재해서 북한과 이제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도 그렇게 나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군사적으로는 어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재벌들, 중국에 진출한 재벌에 대해서 롯데를 필두로 해서 압박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중국도 군사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두 개죠. 하나는 사드에서 탐지를 하고 미리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뚫고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초고음속 미사일이라는 거 하나 하고. 군병제에 들어갔네,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렇게 공격 능력을 높이면 일본도 높여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또 한국도 높여야 돼요. 왜 한국의 주적은 제가 보기 북한보다 일본이 더 무서워요. 저기 더 무섭고. 우리가 왜 자꾸 북한만 바라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뭐 일본도 쉽게 뭐 공격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재무장화를 하면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한반도 위기 상황이 생기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이 주장하는 바이고. 그게 지금 그걸 갖다 명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위대가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만드는 걸 명시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한일 이제 군사협정을 미국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에 그 자위대가 들어올 때는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주장이에요. 일본 얘기는 북한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지 않냐. 거기 들어올 때 왜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일본을 위협하거든요. 장거리 미사일 아니더라도 뭐 일본까지는 금방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이해는 맞아떨어지죠.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바로 가까이 있는 우방국,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군대가 북한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비도 줄이고 인명피해도 줄이니까. 그게 트럼프 전략이죠. 지역 문제는 지역 해결하고 너네들이 돈 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트럼프 외교의 큰 기조니까, 일본으로서는 무장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보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허락하에 일본이 다시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북한을 빌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핵이 빌미가 됐는데, 북한 핵은 정권 유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럼 정권을 보장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공격 안 하겠다. 근데 남한이 공격 안 한다는 건 북한도 믿어요. 근데 미국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남한이 공격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들이 미국에서 공격할 때에 대비해서 자기들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핵의 공포의 균형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 북한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 안전이 보장되는 거하고 국한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더 좋다라는 걸 갖다가 확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북한의 요구사항은 그래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평화협정도 맺고,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평화협정입니다. 왜 지금 매우 이상하게도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 상태죠.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 상태란 말이죠. 정전협정이잖아요. 전쟁을 중지한 상태죠.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어요. 북한과 미국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은 정전 상태만 지금 몇 년, 거의 70년 가까이 60 몇 년 동안 전쟁 끝났는데 어떤 형태로도 협정을 맺지 않고 이렇게 끝도 아니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안 끝난 데는 우리밖에 없죠. 전쟁 끝났다 하고 다시 전쟁할 수는 있지만, 전쟁 끝났는데 좋아, 전쟁 이런 조건을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 하고 협정을 아직도 맺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쟁 상태를 유지하니까 무기를 많이 팔 수 있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전쟁 중이니까. 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유지되는 거는 중국.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제일 좋거든요. 미국이 동아시아에 개입할 근거가 남중국해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미국이 개입할까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문제 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군사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또 보면 할 건데 그것만 중지시켜도 자기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했잖아요. 예. 난 그건 뭐 미국하고 이제 외교 정상화하는 거. 한국하고 중국은 정상화인데 왜 이쪽은 안 되느냐라는 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하자면 애가 뭐 저 선물을 얻고 싶을 때 이 부리는 거랑 비슷한 걸 하는데 그걸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안 맺는 이유가 안 맺을 이유가 없어요. 북한하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면 평화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네. 모든 것 이전에 평화협정을 북한과 안 맺는 게 미국의 방침입니다. 이때까지 전쟁 상태,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방침인데 이건 이제 미국의 군산 복합제 관점에서 봐야 되죠. 무기를 많이 팔 수 있는데 뭐하러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예, 군산 복합제도 있고 중국을 봉쇄하는 게 지금 세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갈등이 있어야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군사도 배치하고 갈등을 해결해 줄게 하고 와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보수 정권이 참 아쉬워요. 굉장히. 이 보수 정권이라는 게 이런 머리를 잘 써가지고 외교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에 전쟁 때 보면 보수 정권이 전쟁 훨씬 더 잘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보면. 예, 그렇죠. 외교적으로 유능하고 처칠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당히 여지가 있어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관계에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봉쇄하는 그냥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묶어놓고 손을 묶어놓고 지금 외교하겠다는 건데. 어떤 외교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서 이러는 건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제 말은 아니 그쪽에 우리 정부가 이걸 추진할 때 그 이후에 외교 방안이 뭔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스티리어스한 게 많다니까요. 롯데가 왜 이걸 줄까? 왜 한국 재벌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왜 이걸 이렇게 급히 서두를까? 원래는 금년 말까지였는데 그거를 6월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전에 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왜 그걸 해야 될까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자,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정치 얘기를 많이 해버렸네요. 이게 다 정치와 연결된 거니까 사실 결국은. 네, 동아시아에서는 외교 안보하고 경제가 직결돼 있다고 봐야죠. 근데 아주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 쪽에 정책을 앞으로 담당하실 거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예, 어제 저희 연구소가 있는 혁신센터에 이재명 시장이 청년 정책 발표하러 오셨어요. 근데 어제 밤에 그저께 밤에 전화가 와서 야, 네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맞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갔더니 정책을 발표하는데 옆에 좀 앉아있으래요. 아, 이재명 시장의 바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정의당 정책 자문단장이지만 도와줬습니다. 아니요. 이재명 시장이 본선에 왔을 때 좀 제대로 한번 토론하고 싶다. 토론을 하고 싶다. 실력 있는 사람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정의당하고는 민주당이 바로 정권 연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권 연합하면 바로 총책 입장시키겠다 옆에서.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소장님이 하던 말도 시킬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하고 이재명이 토론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는 바로 저기 연합 정권을 만들 거기 때문에 좀 책을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별 뉴스가 아니네요. 뉴스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 플라나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L.com 자, 불친절한 A였습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로 가는 1001번 버스에서 뉴스공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공장 나오는 버스 많습니다, 요새. 네, 앞으로는 기사님이 성함 알려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지하철 기관사입니다. 뉴스공장 객실 방송으로 틀고 싶네요. 네. 한번 확 틀어보세요. 확 틀어보시고, 뉴스에 나오시고, 잠시 휴직하시면 되죠, 뭐. 자, 이거 잘 봤는데요. 친박 집회 돈 주고 동원한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진화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경북 봉화군 봉성면 제산면 일대에 노인정 어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회비 2만원을 내면 버스를 대절해주고, 점심을 주고, 간식을 주고, 저녁을 주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며, 그리고 수건도
기념수건도 드립니다. 2만이 넘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친박 집회 온답니다. 예. 그렇군요. 진화했네요. 자. 제가 대형 기업들이 왜 친박 집회에 가냐고 아시는 분 연락 좀 달라고 했더니, 김영민 씨라고 있어요. 사이통통찐. 김영민 씨가 직접 문자를 보냈네요. 네. 대형 교회 전문가 김영민 박사를 왜 인터뷰 안 하냐. 여기서 그는 자기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는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도 하며, 그 이유는 교리화된 반공주의로 기존 교인을 결집시킬 필요성과 정책 영향력 유지에 대한 집착 때문이며 동시에 쪼그라드는 교세에 대한 위기감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나를 인터뷰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싫다! 조만간 이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음식에 관한 동심 파괴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토종닭이 없다고, 미국에서 온 거라고, 토종닭 아니라고, 토종닭에 대한 어떤 아련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 거의 동심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저격을 하신 황교익 마크레니스트.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삼겹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삼겹살에 관한 또 어른들의 동심을 파괴하시려고 어른심을. 오늘이 삼겹살 데이예요. 3월 3일. 3월 3일 겹친다고 삼겹살?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죠? 2003년도에, 예. 그때 구제역이 크게 돌아서 이제 돼지고기 수요가 좀 적어지니까 삼겹살 많이 먹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삼겹살 데이, 삼겹살이 우리의 거의 주식이다시피 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삼겹살 먹자 하는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삼겹살을 어떻게 또 무너뜨리시려고 삼겹살을 골라오셨습니까? 조사 내용들을 보면, 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조사에 삼겹살이 한 70% 차지해요. 삼겹살 없는 곳이 없죠. 네. 그래서 한민족은 원래 삼겹살을 다 좋아하는 입맛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삼겹살은 또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삼겹살은 1970년대에 만들어지는. 그렇게 역사가 짧아요. 이걸 1950년대 일제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70년대? 조선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돼지의 먹이가 사람의 먹이랑 비슷하거든요. 먹이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음식과. 그래서 먹이 경합이 일어나니까 돼지를 잘 못 키웠죠. 돼지하고 먹거리를 다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돼지 줄 거 있으면 우리도 그래야 먹거리를 풍족하지 않아서. 일제강점기에도 예전에 식량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돼지를 많이 못 키웠어요.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는 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좀 불행한 게 가슴 아픈 즉사가 있어요. 일본이 1960년대에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 덕분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 수요가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본에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 돼지 사육의 가장 큰 문제는 똥 오줌이거든요. 그게 배설물 처리하는 게 굉장히 곤란해요. 소나 닭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그름으로도 이제 활용이 많이 되는데, 돼지 똥 오줌은 찌푹찌푹하고 이게 잘 퇴비로 쓰기도 곤란하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 돼지 축사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렇죠. 예, 치매 곤란하고. 환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면 이 주변 다른 데서 이렇게 돼지를 키워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 돼지를 키우게끔 이렇게 돈도 주고 이러면서. 돈도 줬어요? 예, 축산단지를 만들죠. 김해, 군산 이런 지역에다가. 그러면서 돼지가 대량 들어오게 됩니까? 김해하고 완주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게 또 슬픈 역사네요. 처음에는 돼지를 통째로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안 먹는 부위들 이런 것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삼겹살 안 먹었습니까? 그렇죠. 안 먹죠. 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알고 싶지 않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중에 돈가스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안심 등심이 많이 필요한 거죠. 살코기들. 안심 등심만 쏙 빼가서 가져가고, 이제 우리한테 남는 거는 삼겹살, 앞다리, 뒷다리, 돼지 머리, 내장, 선지 이런 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다 요리로 개발이 됐구나. 그렇죠. 돼지 요리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돼지 머리고기, 순대.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낸 것도 그럼 그 무렵의 풍습입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게 정말 돼지 풍속 파괴자이기도 하시네. 오래된 풍속인 줄 알았더니. 70년대에 갑자기 돼지고기 구이를 많이 먹자라는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요. 너무 많이 남으니까. 수출하고 나머지 돼지고기를 먹어 치워야 되니까. 축산업자의 로비가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1980년대, 70년대 이 돼지고기 삼겹살이 딱 터지는 게 이제 고기도 삼겹살이라는 부위가 많이 주어지기도 했지만은 프로판가스의 보급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70년대 중반 정도 제가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어봤어요.
제 기억에. 대충 그럴 거예요. 네, 70년대 중반 정도에 삼겹살 먹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뭐 이렇게 비계가 많은 고기를 고기가 없고 고기도 없고 이렇게 비계가 많은 거를 먹냐고 그때 외식하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투덜댔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기억에도. 그래서 삼겹살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안 좋아요. 저는 지금은 잘 먹는데 어릴 때는 싸고 비계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굳이 불판에 구워 먹는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삼겹살을 그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제 그 LPG의 보급에 거기다 위에 팬 하나 올리면 그냥 바로 되니까. 먹는. 그리고 우리가 그 쌈을 즐기지 않습니까? 거기 된장 바르고 풋고추 마늘 올리고 비계가 그걸로 중화되고 맛이 그렇죠.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먹을만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그게 팍 하고 이제 외식 산업과 함께 이게 터지는 거죠. 조금씩 입맛에 익숙해지면서. 근데 이걸 삼겹살만 너무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처음으로 접하는 대량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게 삼겹살이다 보니까 삼겹살만 먹는 것이 삼겹살이 맛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굳어진 거죠. 돼지고기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그런 그 종교의 조금 다른 국가 그거 빼놓고는 다 먹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삼겹살은 거의 다 그러니까 가장 값싼 부위에 들어가거든요. 이걸 먹어도 쪄서 돼지 뱃살을 쪄가지고 기름 쫙 빼죠. 기름을 다 뺀 다음에 먹는데 그렇죠. 이렇게 기름을 찰찰 잡으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네. 값싸요. 보통 그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는 그 베이컨 같은 걸 만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하층 노동자들의 뭐 아침 식사용 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 삼겹살이 스팸도 그냥 그 미국에서 아주 그 찌꺼기로 만든 거였는데. 그렇죠. 그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그 값싼 삼겹살의 이 가격이 한 20-30% 뛰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수입 많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전체 돼지고기 양은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수입을 하거든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가져오는데, 캐나다, 멕시코 걸 한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버리니까. 삼겹살을.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에서 이제 이거 부족해지고 그러죠. 이 70년대 프로판 가스와 또 일본에 수출하고 남은 안 먹는 부위가 이렇게 풍속 파괴자! 나쁜 사람! 돼지고기 중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맛 없다고 생각하는 삼겹살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맛있는 부위로 여기면서 외국의 축산 농가들이 신이 났죠. 그쪽에서는 값싸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한국에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로 해서 한국 축산 농가들이 힘들어졌어요. 돼지고기를 팔면 통으로 해서 그 부위가 가격이 그 비슷비슷하게 팔리면 그 양돈 농가들이 수익이 좋아지는데 삼겹살만 비싼 거예요. 이제는. 안심 등심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앞다리 뒷다리 아주 형편없이 쌉니다. 그리고 안 팔려요. 창고에 쌓이는 거죠. 삼겹살 가격이 고 돼지 가격인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 삼겹살 가격이 어제 제가 마트에 가봤어요. 국산 삼겹살과 수입 삼겹살의 가격 차이를 보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요. 거의 3배 정도 차이를 내요. 그렇게까지 올랐습니까? 국산 삼겹살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삼겹살 데이를 한대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은 삼겹살을 좋아해요. 어릴 때 기억은 삼겹살이 나쁜 고기였어요. 당연히 어린 마음에 뭐 비계가 기름도 너무 많고 비계도 너무 많고 그때 처음 기억이 바짝 구워서 먹었는데 비계니까 바짝 구워 먹었죠. 우리는 지금 맛있게 먹는데 그렇다고 삼겹살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이미 생고기를 구워서 먹는 이런 식습관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돼지고기가 그 계절별, 그러니까 특히 그 여름 들어가고 이러면 삼겹살 가격이 또 막 올라요. 바깥에서 이제 돼지고기 많이 구워 먹으니까.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막 춤을 춰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격하게 움직이면 양돈 농가도 돈을 못 벌고요. 소비자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으로 양돈 농가가 경영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자 그러면 가공육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가공육. 유럽의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생산량의 거의 한 70%가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고기로 구워 먹는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불판에서 구워 먹는 거 하지 말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앞에까지 다 이해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건강에도 이게 좋습니다. 매 끼니 김호중 총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 끼니 이거 고기 먹잖아요. 그렇죠. 매 끼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가공육을 먹는 방법이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 매일 불판 올려가지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면 어때요? 아시는데.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고기를 삼겹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먹죠. 저녁에 그것도 술과 함께. 저는 아침도 먹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돼지고기를 꾸준하게 소비시키고 양돈 농가에도 도움을 주는 방법은 가공육 시장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앞에 분석과 그 히스토리를 다 잘 알아듣고 재밌게 듣고 했지만 불판에 구워 먹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네 오늘. 심각하게 반격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말고 앞다리 살, 뒷다리 살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남아 돌아서 질지는 못하는 그런 부위들이. 근데 이제 삼겹살에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고소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 맛없는 부위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맛없다고 하는 부위를 왜 우리만 맛있다라고. 우리나라처럼 구워 먹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못 바꾸겠어요 이제. 그렇죠. 삼겹살은 맛없는 부위입니다. 아니 전 세계인들이 맛없다 하더라도 내 입맛은 이제 맞아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입에 맞는 맛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니 이미 인식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게 맛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고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 전에 이번 주말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광장에 촛불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텐데 한 번쯤은 이번 주말쯤은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내일 봐요. 예. 광화문에서.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저는 그리고 내일도 고기를 구워 먹겠습니다. 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